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하면서도 잘 발달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각 가문마다 문헌으로까지 만들어서 몇백 년 넘게 기록해온 나라는 없기 때문인데 과연 족보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을까? 그 역사를 찾아 떠나보자. 족보는 본래 중국에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던 데서 유래됐으며 육조시대에 고관을 배출한 우족, 관족 등이 성립하면서 문벌과 가풍을 내세우기 위해 유행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초기의 족보는 관리 임용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 역시 왕실의 계통을 적은 것이다. 왕대 종록이 그것인데 증보문헌 비고에 의하면 고려 의종 때 김관희가 지었다고 기록돼 있으나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거각 귀족이 시족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제도적으로 종부시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 귀족들 사이에서도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왕실이 아닌 사가에서는 언제부터 족보를 발간하기 시작했을까? 예. 글쎄요. 사적인 간행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대부 집안에서 비록되었다. 그중 체계적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로 성종 7년인 1476년에 간행되었다. 족보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혈연 관계를 시조부터 현재까지 북의 중심으로 수록한 계보이다. 그러므로 족보와 성씨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성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이 사용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알의 크기가 박과 같아 박씨라고 했다는 기록 등 각국의 시조와 성씨에 대한 기록이 전해오지만 여기에는 전설적인 요소가 더 많고 실제 사용은 4세기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을 가진 사람은 일부 귀족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을 가지 못했다. 거의 성이 유명한 없었어요. 백제의 장수 계백과 신라의 화가 솔고도 성이 없었다. 아하. 성씨를 갖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였는데 이는 왕건의 사성 정책 때문이었다. 왕건은 개국 공신들에겐 상으로 지방 호족들에겐 회유책으로 성을 내려주었다. 내 신하들과 호족들에게 성을 내려주었듯 모든 관료들이 성을 갖도록 권장토록 하라. 주문이 왕군이 그러자 예. 왕건에게 성을 받지 못한 벼슬나치들은 너도나도 성을 지었는데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그려. 뭐라고 짓는다지요? 누구한테는 알아서 내려주고 말이지. 우리 집 앞엔 큰 은행나무가 있으니 행시로 해야겠어. 시요. 오라. 그럼 난 옥시라고 해야겠어. 옥시. 옥? 아, 옥수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새로 성을 짓기도 했으나 아예 중국의 그럴듯한 성을 따와 그 후손이라 자랑하기도 했고 시조에 관한 설화를 만들어내는 풍조가 일기도 했다. 왕건은 또 토성을 나눠준 호족들에게 각각 지정한 지역에 살도록 보장했다. 이렇게 한 혈연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본관이다. 이씨성을 가진 혈연 집단이 인주를 중심으로 살면 이들을 인주이씨라 했던 것이다. 어쨌든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행세하는 집안은 성을 갖기 시작했고 성이야말로 양반과 천민을 갈라놓는 편말이 되었다. 아이고 나리.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게냐? 그게 나리댁이 광산김씨 아닙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광산김씨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상이 같다는 얘긴데 그걸 생각하니 영 남 같지 않아서. 매약! 이런 대먹지 못한 놈 같으니 썩 꺼지지 못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성이 있고 없으므로 신분이나 가문의 지위를 구별했으나 점차 널리 보급되어 조선 초기에 이르러선 평민, 후기에는 천민층까지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 여허.
그런 게 불쾌하죠 지금. 그러자 양반 사대 부가에서는 족보로서 하층민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족보가 있더라도 조상이 높은 벼슬을 했는지 학문이 높았는지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 왜 우리 가문에는 유명한 조상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므로 족보는 뿌리를 알아 조상을 섬기고 혈연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조상들의 업적이나 가문의 혈통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했다. 이후 유교 사상이 뿌리 내리고 당쟁으로 인한 문벌 간의 대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앞다투어 족보가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 전란을 치르면서 붕괴되기 시작한 신분 제도와 인쇄 기술의 발달 또한 족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족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양반임을 의미했고 조선의 양반은 여러 가지 사회적 특권을 누렸다. 따라서 상민과 천민 누구나가 다 족보를 가진 양반이 되고 싶어 했으며 시원찮은 양반은 더 높은 문벌 가문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풍토는 가짜 족보가 판을 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족보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조상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이끈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좀 새롭게 아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성씨가 아무나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러게요. 보니까. 사람이야 뭐 태어나면 당연히 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조선 후기에나 들어서야 모든 사람이 성을 가졌던 것 같네요. 예, 뭐 저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예. 저희 집안은 다 이런 식입니다. 집안에 관해서는. 예. 네. 아무나 족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아무나 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네요. 예, 그렇죠. 사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실 그 왕실 내부의 그 계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이전까지 여기 이제 아까 등장했던 왕실 족보도 고려 중기쯤 돼서 이제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족보가 필요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지배층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하. 굳이 그거 없어도 서로 간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으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족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왕실의 이제 위엄이나 권위를 그 내세울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그 계보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차차 이제 귀족들도 이제 족보를 만들게 되고 이 부분이 귀족들이 만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그 양반이라든가 천민 이런 신분을 나누는 그 기준이 이제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층민들도 가능하면 자기들도 족보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좀 그런데 좀 편입을 좀 해볼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다른 나라에도 족보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게 그 사실은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집안을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귀족 집안이라고 하면 그 귀족의 표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귀족에 누가 소속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도 다 족보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 그 한국과하고 좀 다른 거는 그쪽에서 이제 직계 위주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게 되고요. 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족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그 많은 족보들이 남아 있는데 한국 족보는 좀 유달라서 예. 그 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아시죠? 그 하버드 예. 대학에서는 이 한국 족보를 굉장히 많이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떠가지고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유달른데요? 한국 족보는 이제 그 족보에 기록하는 여러 가지 기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여러 형태 아시겠지만 관직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혈계, 반계도까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연구를 할 때 족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이 처음 연구할 때도 한국 연구할 때 족보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걸 놓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까지도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네. 그 특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족보의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또 조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족보와 예전의 족보는 어떤 것이 달랐고 그 안에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기술하고 싶었는지 네.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족보 안에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족보를 그쵸. 보면은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살펴볼 수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예, 어디에 가치를 뒀는지. 예. 족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족보에 이조, 판서 뭐 이런 게 여기저기 이런 게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백전, 광대 이런 거만 있으면 창피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족보가 그렇죠. 그 한 성씨의 프로필을 다 볼 수 있는 한 권의 그렇죠.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가치도 알 수 있는 족보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족보가 없다는 집안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족보. 하지만 족보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 이제 우리만의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족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족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되는 용어들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조는 한 성씨의 맨 첫 조상을 일컫는다. 그리고 성씨가 점차 확대되어 같은 성씨라도 계통이 달라지자 보다 가까운 친족을 가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본관이다. 앞서 나왔듯 본관은 대개 지명을 기준으로 붙이게 된다. 그렇다면 파란 무엇일까? 파는 같은 본관을 가진 후손들 중에 다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네. 조상 중에 가문을 크게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 나오면 그를 중시조로 내세워 파를 만든다. 따라서 본관과 달리 파에는 대개 조상의 관장명이나 아호, 시호명이 붙는다. 여기서 시족의 어느 범위까지를 족보에 수록하느냐에 따라 대동보, 세보, 파보, 가첩 등으로 그 이름이 달라진다. 예, 족보의 여러 이중 직계만을 종류입니다. 위주로 적는 가첩, 가승 등은 고려시대의 족보 형태로서 성씨를 가진 숫자가 적고 동족관념이 희박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임금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는 선원보라 하여 일반 족보와 구별했는데 그 뜻을 풀면 아름다운 옥의 근원을 적은 계보라는 뜻이다. 이들 선원록, 선원계보 기략 등은 왕실 족보답게 책의 장정이나 종이의 질도 당연히 조선시대 최고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인식되어 사고에 보관되었다. 또 특수한 족보로는 내시들의 개손을 밝힌 양세보가 있다. 아하. 자식은 없었으나 양자를 입양해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보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옛 족보를 펼쳐 들여다보자. 먼저 맨 앞에는 조상을 추모하는 글과 족보 성립의 내력을 적은 서문을 싣고 이어서 유명한 조상의 간단한 전기와 시조에서부터 다른 파가 발생한 도표, 시조나 중시조의 묘소를 찾아가는 약도, 종족으로 동족의 학렬을 밝히는 학렬표 등을 수록한다. 다음으로 본문이라 할 계보를 적은 다음 마지막에 족보 간행의 경위와 참여자 이름을 밝히는 발문을 싣는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조로부터 세대별로 한 세대에 한 칸씩 내렸으며 한 장에 5대쯤을 적고 지면을 달리하여 새 지면의 상단에 앞 지면의 마지막 조상을 올려 적은 뒤 다시 그 자손을 내리 적어간다. 이는 종족 계보와 횡적 학렬을 배합하는 기술 방식이다. 이때 횡으로 같은 난에 기록되는 사람의 이름에는 동일한 학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장명 방법이다. 이거 동성일세 그려. 그래, 관양은 어디신가? 예, 파주입니다만 허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한 가문 사람이 아닌가? 그래, 학렬자는 뭘 쓰는 거?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상이라면... 아이고! 미련한 것이 어른을 몰라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괜찮네 그려. 뭐 자네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이렇듯 학렬자를 사용하면 이름만으로 가문의 대수까지 알 수 있었고 학렬자가 높을 경우 나이가 아무리 낮더라도 존대를 받았다. 그렇죠. 나이보다 학렬이니까. 그렇게 쓰여진 각자의 이름 안에 자, 호, 시호를 쓰고 생물 연대, 관직, 묘지가 있는 곳과 그 형태나 방향도 기록했다. 또 양자를 보내고 드린 기록, 적자와 서자,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 초기와 후기의 족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최초의 족보인 1476년의 성화보와
1738년에 작성된 경주정시 족보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안동 권씨 족보에는 딸 아들 구별 없이 자녀를 출생 순서대로 적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아들만을 순서대로 적고 딸은 끝에 사위의 이름으로 대신했다. 또한 친손과 외손을 동일하게 수록하던 것이 외손이 점차 3대, 2대로 축소되거나 사위만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 가령 성화보는 안동 권씨 족보이지만 온갖 성씨가 망라돼 있어 총 9,120명의 수록 인원 중 권씨는 867명에 불과할 정도다. 성화보의 발간 자체도 서거정 등 권씨의 외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성화보에는 양자를 들인 기록이 한 건도 없다. 자녀가 없으면 무후라고만 기록하였다. 그러나 후의 족보에는 중간중간 양자를 들여 장자 종통의 원칙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적서의 구별도 조선 후기에 내려오면서 심해졌다. 이러한 차이들은 고려적 전통과 비종법적인 가족 제도의 바탕을 두었던 초기에 비해 조선이 점차 강력한 유교 사회로 변화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족보는 당시 사회 가치관에 따라 변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